요즘 농촌에는 젊은이들은 모두 다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마을이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마저 사망하고 홀로 지내는 독거 노인도 적지 않죠. 초고령화 시대의 쓸쓸한 풍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재구성할 판결도 일단 농촌 마을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은 경상북도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8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201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마을 토박이인 이 할머니, 같은 마을 주민이 발견했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지 12시간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의 상태는 발목은 묶여 있었고요. 또 경찰이 파악한 이 할머니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였습니다. 할머니를 처음 발견한 마을 주민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무엇인가를 찾으려 한 듯 할머니의 집안 가재 도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경찰은 우선 금품을 노린 강도 살해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던 80대 노인이 무슨 이유로 이런 변을 당한 걸까요? 또 경찰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서 붙잡힌 범인, 과연 누구였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던 80대 할머니가 사망한 채 발견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누가 발견했나요? 이날이요. 사건이 처음 알려지게 된 날 2015년 3월 13일 저녁 6시 40분이었습니다. 네. 이날이 마침 동네에서 다 같이 교회를 가서 저녁 예배를 보는 날이에요. 근데 동네 주민들이 이 동네 입구까지 교회에 버스가 옵니다. 다 같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버스를 타고 가는 건데 이웃 주민들의 버스를 기다리는데 7시 예배이니까 6시 반쯤엔 차를 타야 돼요. 근데 할머니가 나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원래 이 시간이 되면 할머니가 나오셔야 되는데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웃 주민들이 함께 그러면 할머니 집에 가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를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갔다가 할머니를 발견을 했고요. 급하게 할머니에게 볼에 손을 대서 봐봤지만 할머니에게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볼도 싸느라고. 그때서야 어떠한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할머니는 원래 혼자 사시던 분이었나요? 예, 그 할머니가 이 마을에 60년 전에 시집을 와가지고요. 아들 셋, 딸 셋을 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지내왔는데요. 네. 이 사건 3년 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떠나가시고 혼자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현장에는 자식들 중 참깨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할머니는 오래 혼자 사셨고 굉장히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시신의 상태는 이와 반대로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보통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뭐 특징적인 게 있나요? 지금 이제 그것은 비교를 해보면 도시 지역하고 이제 시골 지역하고 차이인데요. 지금 이제 CCTV가 우리가 이제 제3의 경찰이라고 할 정도로 경찰이 수사를 해 나가는 그런 그 입장에서 그 범인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그 유용한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상대적으로 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CCTV의 그 설치 현황이 도시 지역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외딴 그 어떤 그 주택 같은 데서 독거하는 이런 노인들이 어떤 피해를 당한다면 목격자들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도시 지역보다도 농촌 지역에서 발생한 이런 사건에 있어서 더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과연 이번 사건도 여느 시골 마을의 살인처럼 어렵게 풀릴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죠. 경찰은 당시 수사 방향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들어보시죠. 최초에는 그게 이제 강도 사건으로 일단은 신고가 들어왔어요. 마을 해관에 이제 할머니가 신고를 했는데 보통 보면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해관에도 그날 낮에는 안 오시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서 그 집에 갔던 거죠. 할머니는 집 안에서 이제 엎드린 채 사망이 있었고 집 안에 이제 물건이 어지럽게 이제 널려져 있었거든요. 금품을 노리는데 우리는 이제 그번에나 노리는 그냥 일반 내부의 문제로 최초에 신고가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갔을 때는 할머니의 다리가 묶여 있었고, 그다음에 무언가에 졸려서 이제 질식사 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처음 발견했을 때야 뭐 그냥 뭐 자연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할머니를 살해하고 달해난 타살범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죠. 그렇군요. 누군가 할머니의 목을 조르고 살해했다. 현장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죠. 또 발견된 게 있나요, 변호사님? 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큼한 세제 냄새가 강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약품인데 아무래도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그 범인이
뭐 발자국, 핏자국 이런 뭐 지문 이런 것들 범죄 흔적을 지우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고요. 네. 이 현장 모습만 보면 그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현장만으로만 보자면은 강도살인이 유력해 보이는데 그런데 변호사님, 강도살인으로 보기에는 뭔가가 또 수상한 점이 있었다고요? 강도라고 보기엔 수상한 점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할머니의 집의 위치예요. 할머니의 집이 국도와 도로에서 굉장히 먼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강도살인 같은 경우에는요, 접근을 하고 도주하기 쉬운 곳을 피해의 집으로 노립니다. 그런데 국도와 멀기 때문에 접근과 도주가 쉽지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이 할머니 집이 마을 한복판에 있는데 마을 한복판에 있다는 의미는 이 범인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을 보통 범죄 피해자의 집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할머니의 경제 사정이 강도의 피해자가 되기에는 뭔가 수상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의 집이 굉장히 오래된 50년 이상 된 슬레이트 가옥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할머니의 경제 사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살해까지 하면서 금품을 빼앗는 강도살인의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았던 겁니다. 단순한 강도살인이었다면 할머니의 집을 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 역시 할머니 집의 위치에 주목해서 범인은 면식범이라고 추정하죠. 동네 안에 있는데 외부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마을 해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새 집이라든지 부잣집이라 이런 데는 아니고 사실 그 집에 가보면 사진 알지 못하면 쉽게 잘 찾아 들어가지는 못해요. 한 동네에 거기 한 40여 가구가 모여 있는데 폭포에 있거든, 마을 폭포에 있거든. 사전에 모르면 그거 못 찾아야 된다. 골목도 좁고 우리가 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이 안 되겠다. 강도살인이 아니라면 뭘까요? 저는 처음에 이제 할머니가 다리가 결박돼 있어가지고 뭐 통장 비밀번호 같은 거를 알기 위해서 범인이 한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범죄 현장만 보게 된다면 이거는 좀 뭔가 금품을 노린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장을 막 뒤져가지고 어지럽혀져 있고 또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목이 묶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통장 비밀번호 같은 것을 얘기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인데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요, 이 범인이 자신의 어떤 살인의 목적을 좀 수사진의 혼선을 초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어떤 사건 현장을 조작 왜곡을 해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돈을 노린 것인지 아니면은 원한에 의한 살인인지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거는 언제였나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사망했을 걸로 보이는 시각, 그 시각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된 건 금요일 저녁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발견된 시간, 목격된 시간은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마을 노인들 한 20분 정도가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뭐 혼자 독거 가구에서 취사를 하기 힘들다 보니까 농촌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공동 취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건 전날인 목요일 밤에 한 20분 다른 이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집에 자러 간다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니까 경찰은 그러면 할머니가 저녁을 먹고 간 목요일 밤부터 네. 금요일 오전 사이에 마을로 드나든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집중해서 조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 새벽 시간에 이 마을로 수상한 차 한 대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모습을 CCTV를 통해서 포착을 했는데 CCTV에 포착된 이 차량은 은색 경차였습니다. 은색 경차였다. 그러면 이제 번호판만 확인이 되면은 추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CCTV에 포착된 이 은색 승용차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가려져 있으니까 바로 이 차량과 소유자를 특정을 할 수 없었고요. 특정을 하려고 해도 동선에 가는 CCTV를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범인일 수도 있는 차량의 번호판이 특정되지 않는다. 범인을 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 경찰도 당시에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번호판이 안 나오거든. 그 차. 우리 도로에 있는 번호판 CCTV가 그 당시로는 해상도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번호판을 가렸는데 휴지로 가렸지, 휴지로. FC 이렇게 저걸 하면 약간 보일 정도가 됩니다. 그 사이에 CCTV가 수십 대가 있어도 이 차를 다 포착하지는 않았거든요.
번호가 선명하게 찍혔으면 좋았으려만 아쉽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차를 누가 몰았는가 하라고 하는 것인데 경찰에게 굉장히 중요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하고 이혼을 한 그 전 며느리가 시집 식구들을 찾아가가지고 전 남편이 어디에 사느냐. 그리고 이제 어느 직장에 다녔냐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관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족 관계를 따져보니까 이 돌아가신 할머니하고 전 며느리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년 전에 아들하고 이제 그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할머니가 받았던 그 보상금과 관련돼 가지고 갈등이 상당히 깊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CCTV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 김 씨를 추궁을 해 보니까 김 씨는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는데 결국 경찰이 여러 가지를 들이대면서 추궁을 한 결과 본인이 이 범행을 했다라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 자, 며느리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이혼한 전 남편이 자신이 혼자서 아이를 둘이나 키우고 있는데 너무 무심했다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하면 시어머니도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전화번호를 좀 물어보려고 시어머니를 찾아왔는데 시어머니가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아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근데 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경찰 조사 결과 이 전 며느리 범행 전날에 시어머니의 발을 결박하는 데 쓴 도구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 그 세제 냄새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범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썼던 세제 등을 미리 구입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바로 뒤집혀버리게 됐죠. 자, 이 사건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계획적이었냐 아니면은 우발적이었냐 하는 점이었는데 재판 분위기 어땠나요, 변호사님? 일단 이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요, 우발적인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혼을 하면서 매달 80만 원의 영역비를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새벽에 갔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왜 새벽에 찾아왔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덤벼들어서 몸싸움을 하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우발적 범행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들이 우발적 범행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자동차 번호판을 휴지로 가리고 왔단 말이죠. 처음부터 범행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휴지로 번호판을 가릴 이유가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신발이 아닌 아들의 운동화를 착용하고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범행으로 특정될 족적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범행 도구들을 미리 준비한 정황을 봤을 때에는 우발적 범행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자, 계획적인 범행으로 재판부가 그런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예, 계획 범행으로 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죄질이 안 좋다고 봤죠. 수법이 잔인했고 또 범행 후에 범행을 은폐하려고 노력했던 점, 이런 점들을 불량하게 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국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이 항소를 했지만 징역 15년형은 유지가 됐고요. 다만 이 살인의 재범 우려는 적다라고 해서 전자발찌 부분만 기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시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유는 이번에도 역시 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가족에게였기 때문에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판결의 재구성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